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일명 세계 빵 공장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쟁 일으킨 러시아도 밀과 보리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는 세계 곡물 시장 밀과 보리의 3분의 1을 수출합니다. 양국 전쟁으로 이미 지난달 기준 국제 식량 가격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밀 가격만 볼까요? 올해 들어서만 선물 기준으로 60% 폭등했습니다. 국제 분업의 혜택이 공급망 위협이 되기도 하는 시대. 옛말로 여기던 식량 안보가 어느새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답니다. 고물가 시대에 더구나 보험료가 내려가는 일도 있네요. 왜 그러는지 알아볼게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합니다. 수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조직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무려 400여 곳 상장사들이 주총을 연다고 하네요. 이른바 슈퍼 주총대회인데 이모저모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기준 1240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또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세제 정책 어떻게 달라질지, 이게 정말 공약에 그칠 건지 시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부동산 시장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식시황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가상자산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전자지갑으로 누가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다. 이때 이게 횡령죄, 내가 만약에 이걸 인출해서 돈으로 바꿔서 쓰면 횡령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상자산을 제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관련 법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완근 변호사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최근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그리고 선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조윤주 기자가 현장의 소식 전해주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문자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놓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손해보험업계 빅5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준다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리고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렇게 손해보험 빅5 회사들인데요. 이들 회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KB손보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중에 그 자동차 보험료를 각 1.4%, 1.3%씩 내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앞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도 다음 달 중에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1.2%에서 1.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영업용 보험료의 경우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은 2020년 1월에 3%대 인상이 있었던 이후로 2년여 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보험사들이 항상 손해율이 올라가서 저희 어려워요 했잖아요. 이거 왜 깎아줍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인하되는 배경에는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된 것도 있고요. 실적 호조가 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이 85%에 이르는 상위 4개사의 지난해 손해율이 79.6%에서 81.5%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차량 운행량이 좀 감소를 하다 보니 1년 전하고 비교하면 3%포인트 정도 손해율이 개선된 건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손보사들에게 2% 수준의 인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중소보험사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롯데손보, MG손보, 하나손보 등 중소손보사들의 경우는 평균 손해율이 89%를 넘겨서 대형 보험사와
보험료와는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업계 관계자들은 뭐 손해율이 좋게 나온 뭐 보험사들은 할인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형 보험사를 따라서 할인을 하는 그 중소 보험사들의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빅테크 업체들의 변화가 좀 있는데 네이버가 MZ세대 신임 대표를 세우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나왔어요. 예, 네이버가 14일 주주총회 이사회를 열고 1981년생 최수연 신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네이버 내에 그 주요 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직에 오른 파격 인사인데요. 앞서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이후로 약속했던 경영 쇄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취임 뒤에 가장 첫 번째 할 일로 임직원의 이메일 보내기를 꼽을 정도로 조직 내 소통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최 대표 등용은 네이버의 글로벌 공약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최 대표는 라인, 웹툰, 제페토를 능가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끊임없이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세대 교체가 예고가 됐고 어제 주총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카카오는 1세대 창업 라인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카카오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복심인 남궁훈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대표로 내정했습니다. 동시에 김범수 의장은 이사회에서 물러났고요. 이날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홍은택 카카오 얼라이먼트 센터장이 신규 선외 이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번 이사회 개편은 오는 29일 주총을 거쳐서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리더십 교체를 볼 때 이게 이미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을 내세워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까지 좀 안팎으로 홍역을 겪어왔기 때문에요. 이런 위기를 대응하려면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범수 의장은 일단 최대 주주로서 후방에서 카카오의 글로벌 공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전사 직원 대상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일본을 거점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남궁훈 센터장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 SDS 사내벤처 시절에 그 유니텔 담당했던 그분이네요. 올드보이의 귀환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슈퍼 주총대회입니다. 무려 400여 곳의 상장사들이 이날 주총을 연다고요? 예, 29일에 정기주총을 열겠다고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407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를 비롯해서 LG, SK, 기아, 넷마블, 두산중공업 등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 협회가 예상했던 주총 집중일은 25일, 30일, 31일이었는데 이날을 피하려다 보니 오히려 29일에 기업 주총이 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총이 3월에 쏠리게 되면 주주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2018년부터는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 주총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총을 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자투표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투자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40원을 돌파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되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0.3원 오른 1242.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240원을 돌파한 건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개장 전부터 그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근처까지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장 초반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 무기를 뿌렸고 중국에는 드론 등의 무기를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니 124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의 디폴트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6,430억 달러인데요. 그중 절반이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러시아는 갚을 돈이 있지만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제보다 좀 낫지 않아요, 목소리 그래도? 감기 걸렸니? 목소리가 이상해. 이런 걱정들도 있고 요즘에 목소리 안 좋은 사람들 많은데 조심하세요.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1호 구하나님 오늘의 장원이네요. 어제는 코맹맹, 오늘은 코맹. 오늘은 맹구 같은가요? 어제는 인어공주였는데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시장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분 경제에 이어갈게요. 새 정부가 5월에 들어서고 나면 아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출 규제, 세금 관련해서 전방위 손질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약들 정말 정책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에 이미 좀 변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현장에서 느껴지시나요? 네, 좀 체감되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에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었고 매물이 좀 쌓여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선이 지금 지나자마자 바로 매물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호가가 다시 올라가고 매물이 감소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초기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도 지금 안전진단 면제 가능성이 생겨가면서 또 기대감이 또 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일단 세제 개편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한다면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가 있는데요. 취득세부터 생애 최초의 취득세는 면제해주겠다라는 공약의 내용이 있었고요.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이 좀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가장 기대를 많이 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됐다가 지금 거의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중과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 배제가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세율 자체가 좀 조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 정당의 한쪽에서만의 의지로는 관철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에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 그리고 이걸 반영하는 비율 마지막으로 세율인데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시행령으로 바로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수준으로 좀 되돌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공시가격은 이미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잠정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거는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요. 세율 같은 경우에도 국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시행령은 이제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는 일단 법 개정 필요한 부분,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인데요. 이거는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단지에 기대감이 싹트고 있는 것은 초과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첫 단계로 안전진단 문제가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18년도에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에서 구조 안정성을 과거에는 20% 비중을 차지하던 거를 50%로 높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문제가 없으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했던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소위 녹물이 나온다, 30년이 넘어서 거주가 너무 힘들다라는 단지들도 안전하다라고만 구조적으로 안정성만 있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도 요것도 이제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재건축의 첫 단계이긴 한데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축 안전진단 통과 이런 게 단지에 걸려있을 때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아서 축하한다. 요즘 아이러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 내용도 있었어요. 3법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국회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는 디테일이 좀 중요한 법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7월에 도입되면서 어쩌면 좀 급하게 실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전면 재검토까지 가는 거는 또 양당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을 한번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를 갱신할 때 5% 미만으로 올리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인데요. 신고제는 아마 그대로 갈 거라고 당연히 보여지고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계속 가져갈 거냐 전월세 상한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이 부분이 골자입니다. 제도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2020년 7월 달에 급격하게 시행한 직후에 임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동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부분적 개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디테일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손질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시행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안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의 구조적 안전진단 비중을 좀 낮추고 주거 환경을 높인다. 배점을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정시장가의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정부의 의지를 좀 시장에서 가늠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는 사이에 단기간에는 거래 침체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라면 재건축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당이 사실 대선 공약부터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거의 양쪽 다 똑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져서 재건축 시장이 지금 제일 먼저 가격이 좀 호가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생애 최초 구매에 취득세를 면세해주겠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수자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딱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도 지금 시장의 관심은 대출 규제 완화에도 또 좀 있는데요. 네. 대출 규제를 LTV를 완화하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1분기에 당장 가계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시중은행 기준으로요. 5대 은행 기준으로 네. 가계부채가 잔액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2분기 들어와서는 2분기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출 규제는 완화해 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흐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어떻게 보면 거래 절벽의 저점은 좀 통과
통과하고 2분기부터는 서서히 거래가 재개되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생애 첫 주택 혹은 일가구를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는 어쨌든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는 약간 풀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급하게 움직이실 타이밍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은 생애 라이프 사이클이나 본인의 소득에 대한 미래의 전망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니까 막연히 미루자라고 하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 동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그런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집을 보시는 편을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다만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꽤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는 또 저희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역수칙 준수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국내외 증시 속속들이 알려주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졌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국제 유가도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낮춰지는 듯 했으나 중국 선전 지역에서 이제 다시 락다운,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또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인 3월 FOMC, 미국의 금통위를 둘러싼 경계 심리,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대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성장주와 기술주,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했고요. 그 여파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고 S&P 500이 0.7%대 하락, 그리고 다우 지수는 0%대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선전이라는 기술 허브 이쪽 봉쇄 조치가 미국 기술주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그 폭스콘이나 세미크론 같은 애플의 주요 부품 업체들, 협력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IT 클러스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점이 미국 기술주들에게 타격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일상으로의 전환, 위드 코로나 기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왜 고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는 우리는 서방국가와 달리 인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넘쳐나는 확진자 수를 관리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중국 자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안정성 의문 이러한 요인들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어떤 이유로 딱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서방 국가들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과 중국은 노선 자체를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만은 팩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려가 되는 게 공급난을 또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좀 불안감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지금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봉쇄가 된 게 아니고 공장 가동은 지속하고 있고요. 또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공급난이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 자체들이 워낙 국제 정세들도 어지럽고 불안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중국발 악재 해석이나 불안감들을 주식시장에 투영하면서 그 반영하기보다는 저는 시간을 두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미 연준에서 집계하는 전 세계 공급난 지수 같은 경우 12월을 정점으로 지금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선전, 창춘 이런 대도시들을 봉쇄한다. 이거 자체로 좀 긴장감 있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 같은데 맞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는 또 움직였어요. 크게.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좀 점철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여전히 좀 협상을 좀처럼 타결하지 못하지만 시장에서는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결국에 이들 국가들 간에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면서 협상을 타결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유가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그로 인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은 혹시나 중국발 원유 수요 둔화가 있을까봐 여기가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어제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전일 대비 6% 넘게 급락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뭐 미국 증시 분위기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0.3%대 하락, 코스닥이 0.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업종이나 테마단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빅테크 관련해서 최근에 수장이 바뀌고 조직도도 좀 새로 쓰게 될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새로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다들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올라온 것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거는 이러한 뭐 인적 쇄신, 혁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가격 조정을 맞을 만큼 맞았다.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기술적인 반등의 동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행동이 중요하다. 네. 네, 앞으로 지켜보죠.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 와중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법제도는 사실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관련한 분쟁들도 그만큼 많다고 하는데 대체 비트코인은 재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디지털상의 하나의 물건일까요? 이런 것들부터 정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법으로 돈의 천태만상 들여다보는 이변의 이런 이변이 알아볼게요.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에 기대감이 좀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 뭐 두나무라든지 굉장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신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혹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공약으로 디지털 산업진흥청이 신설된다든지 아니면은 코인 발행을 제도화한다든지 투자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또 투자 수익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과세 틀로 들여오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과세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 상태라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관련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수백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투자자 보호 장치조차 미흡하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냥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법이 비어 있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모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존의 법제상에 어떤 성질의 것이냐 이게 지금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아, 비트코인이 뭐다 자체가 아직 규정이 없군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종래에는 없던 형태의 자산인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자산이다 이러면 뭐 예전엔 당연히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것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의 범주에 쭉 포함이 되어 왔었는데 이 재산에 관한 법제가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지고 전혀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가상화폐 내지는 뭐 지금 NFT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점으로 봤었을 땐 그냥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네. 도대체 어떻게 법률로 의율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을 누가 내 전자지갑으로 잘못 보내준 거예요. 이게 웬 떡하고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오늘 말씀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이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잘못 송금되는 경우는 사실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실무계에서는 이거를 착오 송금이라고 불러요. 이게 은행 시스템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보내는 사람이 이제 계좌번호 실수로 잘못 기재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웬 떡이냐 이러고 썼을 때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기존에 있었어요.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형법상으로 처벌하려면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사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는 게 기존에 있는 형벌 규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적용되는 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횡령죄예요. 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이게 재물의 반환을 거부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반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관하는 자가 이게 좀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거를 계약을 통해서 맡아주기로 했다가 안 돌려주면 당연히 횡령죄가 되겠지만 잘못 들어온 게 내가 그 보관하는 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대법원 이게 굉장히 법원에서도 판결이 갈리고 이러던 문제인데 기존에 한 2010년 정도에 대법원에서 야 이런 경우에는 뭐 물건을 잃어버린 거랑은 좀 다르지 않냐. 만약에 이거를 보관 관계를 인정 안 하면은 길 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 가지고는 그냥 쓴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가벼운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돈이 은행에 들어오면은 그 신의칙상 그거에 대한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가상자산이 뭐냐. 네. 그에 따른 규정에도 결국은 이 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요거는 횡령이 되는데 네네. 이게 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남의 물건 마음대로 쓴 그 죄가 되느냐 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게 보내시는 분이 잘못 보내셔가지고 비트코인을 거의 200개를 잘못 보내셨어요. 200개요? 예, 그때 당시로도 거의 15억 원 정도 가치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억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엄청난데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200개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된 거죠. 비트코인 200개 거의 그때 당시로도 15억 원 가치, 지금은 100억 원 가치인 거를 이제 그걸 받은 분이 이제 임의를 소비를 해버리셨으니까. 아, 그걸 정말 꺼내서 써버린 거예요. 네, 다른 계좌로 보낸 다음에 인출을 했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이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기존의 돈처럼 취급해가지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냐, 이게 실제 사건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판결이 작년 말 정도에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차고송금에 관한 처음 사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법원은 횡령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형법상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 아니면 관리 가능한 에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전기 같은 거 절취하게 되면 왜 전기차에 왜 아무거나 아무데나 허락 갖다 없이 꽂아서 콘센트 꽂으면 안 되죠. 그 전기차 충전하고 하면 이제 절도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물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만 형법은 재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를 그 외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별도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법상 횡령죄가 되려면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뭐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이거는 일단 재물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횡령죄는 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횡령죄 말고도 이게 배임죄라는 죄가 횡령죄랑 같은 조항이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재밌게 재물이 아니라 그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물은 아니고 그럼 비트코인은 재산상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의 이익이니까 요거는 배임죄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범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재산,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배임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위탁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임이라는 게 임무를 위배한 등진다는 거니까. 뜻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그냥 나한테 잘못 들어온 돈인데 잘못 들어온 돈을 민사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안 돌려주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게 형사적으로도 이 사람이 무슨 약속 계약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받고 있었던 것처럼 임무 위탁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였죠. 아, 어렵네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건이 1심하고 2심에서는 횡령죄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적인 돈, 은행에서 잘못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걸로 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준해가지고 배임죄에서도 임무 위탁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신의칙상 위탁 관계가 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확장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게 그냥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처벌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니고, 무슨 분명히 임무를 말 그대로 배임이잖아요. 임무를 위배한 죄인데, 어떻든 간에 임무가 있었어야지 되는 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잘못 돈이 들어온 거를 보관했다가 돌려줄 거를 위배한 거까지 처벌할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최근에 나온 그 금융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대략 5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550만 명이 움직이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아직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비트코인이 이게 돈이냐, 재물로서 인정을 받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가상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완전히 자산의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네, 맞죠. 법률상으로 재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처벌을 하려는 규정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구성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야, 요거를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자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형법에서 재물은 물건은 동사나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 물건 아니면은 관리 가능한 동력, 이거를 재물로 하고 그 나머진 재산상 이익이다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만들어놨었을 때 이 정도면은 규율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재물이라는 개념을. 네. 근데 사실은 기존의 관념에 의하면 재물이 아닌 것이 지금 재물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좀 헷갈리는 게 게임 아이템, 네. 특히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네. NFT, 이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돈처럼 쓰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거래되고 있죠. NFT나 게임 아이템 이거는 그럼 재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걔네들도 다 재물이 아닌 거죠. 똑같죠. 왜냐하면은 이 법 규정상 내지는 그 물건의 성질상 사실은 NFT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기타 가상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사실은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게 물론 그 전기 신호가 이제 그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한테 발현되는 형태는 전혀 네. 다른 건데, 그냥 기존의 법률상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 전기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재산상의 이익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요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고 게임 아이템은 건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네. 이러면 이제 사기죄가 되냐? 라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NFT에 관해서도 사실은 NFT가 거래가 시작되면은 이게 재물이 아니게 되면 재산상 이익만 성립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배임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해당이 되겠지만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절도죄라든지 횡령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의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재산상의 손해를 봤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상대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네, 하면, 왜냐하면은 지금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약간 부담이 됐는지 이게 저희가 방론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다가 이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하면서 결국은 횡령죄는 재물이 아니니까 안 되고 배임죄는 위탁 신인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되고 네. 그건 그냥 잘못은 했는데 처벌은 안 된다. 지금 누군가는 물론 실수를 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15억 원, 지금은 100억 원을 못 찾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한다는 규정은 사실 그 결론은 죄형 법정주의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잘못 보냈다는 거죠. 아니면 네.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이게 잘못 돈이 오가면은 민사적으로 줄 의무는 있긴 한데 죄형 법정주의상 이걸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현재의 법 체제상으로는 어떻게 안 되고 결국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맞추려면은 이 가상자산에 맞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그 소송을 그 수임 대리하시겠지만 네. 민사상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잡혀간다, 소위 극단적으로 네, 얘기해서 네. 잡혀간다, 혼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네. 보통은 민사적으로 그 처리가 잘 되는데 네. 형사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민사상으로도 해결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소송을 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냐는 거는 소송에서 이긴다는 거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거는 판결문이 있지만 그냥 그건 종이 쪼가리인 거고요. 실제로 입금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되는 입금이 거니까. 되려면은 그분한테 최소한 재산이 100억 원어치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민사상의 판결 집행이라는 거는 그분이 가진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분을 뭐 오징어 게임처럼 사람을 가둬가지고 아이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제도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 규모를 생각하면 좀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재마녀님 저도 공감합니다. 법원도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빠르게 트렌드를 좀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항상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법제도 개혁은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걸 좀 줄여줘야 할 것 같은데 위자료 같은 것들 아니면 허위 사실 말고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이제는 정말 들여다볼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상품권 요즘 많이들 쓰시죠. 생일 때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선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 전화기로 기프티콘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반면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저희는 그걸로는 주문 안 받습니다 하거나 당연히 줘야 될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모바일 상품권들 얼마나 쓰십니까? 네, 기프티콘이나 이쿠폰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상품 교환권이 만나지 않고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최근에는 한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피자, 치킨, 햄버거 같은 식음료는 물론이고요.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 관련 수많은 종류의 모바일 쿠폰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이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다가 대놓고 차별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사례인가요? 네, 아무래도 국민 간식이어서 그런지 치킨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른 업종에 좀 높은 편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소비자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다가 5차례나 거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게 한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제품이 품절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또 같은 메뉴를 같은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품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주문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쯤 되니까 의심이 들어서 배달앱을 통해 그 매장에 주문을 하려고 봤더니 네. 버젓이 해당 메뉴가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경남 밀양에 사는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치킨 배달을 주문하려면 추가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당황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모바일 상품권 결제 방법을 매장에서 모른다거나 주말이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사용을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망이 살아있으면 사실 요일은 상관없고요. 네. 버젓이 품절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납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수수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본사와 가맹점에서 일정 부담하는 형태인데요. 대략 6에서 9%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들은 가맹점이 직접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배달앱도 없고 모바일 상품권 사용도 많지 않다 보니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니까 그 매장 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소비자에게 비용을 좀 부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수료 문제는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에 조정해야 되는 문제고 상품권은 이미
값을 지불을 하고 샀잖아요. 네. 근데 추가 비용을 현장에서 요구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도 이런 내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같은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 매장 또는 할인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금액만큼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라면 특정 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해 상품권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도 사용 가능 매장이 제한적이라거나 매장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면피성 내용이 고지돼 있습니다. 또 공정위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제품 구매 시 안내돼 있다면 가맹점에서 이렇게 추가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맹본부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에서도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고 협조 요청만 하는 수준인데요. 이게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본사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정위가 좀 개입을 해줘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서 식음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할 때 상품권 살 때보다 지금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차액을 더 내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실제 이걸 놓고 현장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오산에 사는 한 소비자가 보쌈 모바일 교환권을 쓰려고 했더니 메뉴 가격이 인상됐다며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황에서 가격 변동으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보면 모바일 교환권은 교환권 구매 시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하고요. 발행자는 물품 제공 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 약관이 법령이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권장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고요. 또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장별로 판매 가격이 다르다거나 추가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추가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한 교환권에 대해서 최근에는 추가금을 받지 않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BBQ나 BHC, 버거킹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선불카드를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우리가 당장 안 쓸 건데 선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현금을 미리 당기는 거예요. 그때 받아놓은 이자, 그러니까 그 선이자를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면 후에 물건값이 올랐다고 그 물건값까지 내라, 이거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는 행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모바일 상품 교환권의 경우에는 상품권에 있는 메뉴가 매장에는 없을 때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동일한 금액이라도 메뉴 변경이 불가하거나 메뉴 변경 가능한데 차액은 돌려주지 않는 이 정책이 사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하고 베이커리, 치킨, 피자, 햄버거 주요 업체들 좀 살펴봤더니 다들 메뉴 변경은 가능한데 차액 환불은 불가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소비자가 차액을 포기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했는데요. 이게 포스 결제 시에 반드시 제품 교환권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결제가 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규정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주면 좋겠죠.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어납니다. 제 목소리 보니까 아시겠죠? 내일은 더 나은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세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